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한 남자입니다. 결혼 세 번 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사연 채널에 제 세 번의 결혼을 한 사연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을 지나 대기업 인사팀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게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동료였는데 매일같이 일을 하다가 눈이 맞아 진한 연애를 1년 넘게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 2년을 지내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아내에게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는데 아내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여보, 아기 갖자는 게 그렇게 큰 걱정거리야?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가져도 돼.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니, 나도 아이를 가지고 싶지. 근데 여보, 내가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아니야. 고백할 게 있어. 고백?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심각해? 말해봐, 뭔데? 내가 카드 좀 했어. 카드? 카드를 많이 썼다고? 그 카드 말고 포커. 도박을 했단 말이야. 뭐라고? 도박? 당신처럼 알뜰살뜰한 사람이 도박을 했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지? 여보, 도박에 빠져서 내 재산 다 잃고 당신 몰래 이 집도 대출받아서 다 까먹어버렸어. 뭐? 재산 탕진하고 우리 신혼집 담보로 돈을 썼다고? 도박에? 난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빨리 장난이라고 말해. 미안해. 모두 사실이야. 아내는 제가 믿지 않자 대출 서류를 가지고 오더군요. 도박장에서 쉽게 대출받는 걸 알려준 모양인데 저 몰래 사채를 많이도 썼더라고요. 당신 미쳤구나. 도박을 이렇게나 많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안. 호기심에 한번 해봤더니 손맛이 너무 좋았어. 끊을 수가 없더라. 정말 돌겠네. 여기 보증인은 또 뭐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보증을 서줬어? 서류까지 조작해서 돈을 빌린 거야? 아내는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저도 모르는 보증을 세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누라와 더는 같이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도박하는 배우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는 게 정답이니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 집과 재산을 지키고 싶어서 저 모르게 보증인으로 세웠다고 고소했는데 이걸 증명하려고 수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했습니다. 허나 제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았고 저에게 진 빚을 갚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아내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이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을 하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큰 돈을 제가 미련하게 다 갚아줄 생각이 없으니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파산하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됐죠. 직장을 잃고 몇 천만 원의 빚이 생기며 최악의 이혼을 했지만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지내며 신불자도 가능한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작은 제약회사였는데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고 영업사원으로 일했어요. 통장에 월급이 꽂히면 자동으로 빠져나가 생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1년을 참고 악착같이 일했더니 어느새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직에서 일하며 틈틈이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둔 터라 전처 때문에 생긴 빚을 다 갚고 나서 부동산에 취직했습니다. 기본급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집 거래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렸는데 저는 자존심을 다 버린 지 오래고 고객들에게 한치의 거짓 없이 집을 소개하며 정직하게 영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3년 뒤인 37살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답니다. 저는 이혼 후 다시는 결혼 같은 건 꿈꿀 생각도 없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친구분이 절 한번 보시곤 어울릴 만한 돌싱이 있다며 소개를 제안했어요. 저는 예의상 만나겠다고 대답했고 얼마 뒤 소개팅하게 됐죠. 그런데 정말 청순하고 조용하며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집순이의 살림이 취미고 요리가 특기라고 하더군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투나 카드를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도박하던 전처가 한 짓에 치가 떨리는 저였으니 확실하게 물었죠. 다행히 게임이나 도박 같은 건 관심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밖에 장점이 많이 보여서 좋아서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게 됐고 몇 번의 데이트를 해보니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 마음이 심하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1년 정도 했는데 더욱더 좋았습니다. 입에 술도 안 대고 일요일에는 꼭 교회를 가서 마음을 비우고 오는 정말 반듯하고 훌륭한 사람 같았답니다. 그런데 결혼 1주년이 지나자 두 번째 아내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술을 아예 못한다고 했는데 저 몰래 술을 마셨더라고요. 여보, 베란다에 숨어서 캔맥주 먹는 거야? 이게 맥주였나? 난 콜라인 줄 알았네. 콜라든 맥주든 왜 숨어서 마셔? 내가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마시고 싶으면 편하게 마셔. 아니, 나랑 같이 마시자. 정말? 내가 원래 이런 여자 아닌데 갑자기 맥주가 먹고 싶어서 입에 대봤는데 꽤 마실만 하네. 에이구,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하는데 당신 술 맛을 알았으니 큰일 났다. 농담조로 말했더니 아내가 절대 술에 빠지는 일은 없다고 장담하더군요. 아무튼 그날 아내와 둘이 술을 한잔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술사랑은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아내가 회사에서 야근이 있다고 해서 텔레비전으로 축구를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겁니다. 아내였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을 테니 다른 사람이 집을 두드리는 것 같아 나가봤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잘못 찾아온 건가 싶어 돌아서는데 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현관문 밑부분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살며시 열었더니 아내가 네 발로 서서 머리로 현관문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서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술 냄새. 지금 당신 술 먹고 네 발로 기어온 거야? 그런 거야? 기분 좋아서 술 좀 마셨어. 여보, 나 두 발로 서기 힘들어. 나 좀 업고 들어가 주자. 당신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자, 일어나봐. 내가 안방까지 안아서 옮겨줄게. 처음 취한 아내를 방 안까지 안고 들어갔고 양말과 외투를 벗겨주고 그냥 잠을 자게 내버려뒀습니다. 이튿날 아내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군요. 여보, 나 어제 어떻게 들어왔지? 당신이 날 데리러 왔었나? 당신 어제 네 발로 기어서 현관문 머리로 쿵쿵 두드렸잖아.
그래서 내가 안고 들어왔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아, 그랬구나. 여보, 미안해. 어제 회사 사람들하고 좀 많이 마셨어. 야, 아무리 그래도 정신을 잃고 내 발로 들어오진 말아야지. 앞으로는 조심 좀 해. 응, 미안. 저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일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 발로 기어들어오는 것은 애교 수준이라는 걸 얼마 뒤에 알게 됐습니다. 주말 오후에 약속이 있다고 나간 아내는 오후 4시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빨리 와달라고 혀꼬인 말투로 불렀어요. 급하게 나가봤더니 경찰들 여러 명과 아내, 그리고 다른 여자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술 먹고 괜한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고 때렸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술 취해서 이 여자분을 때렸다고요? 아저씨, 내 얼굴 봐요. 싸대기 달리고 할퀴 자국 보이시죠?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고소해서 콩밥 먹일 거예요. 주변 목격자들에게 물어보니 진짜 제 아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 여자를 잡아서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피해 여성한테 사과부터 하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집사람이 술이 과해서 큰 결례를 했네요. 피해 보상할 테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피해 여성이 제 따귀를 세게 갈기더군요. 아, 이제야 속이 좀 풀리네. 당신 마누라가 인사불성이라 한 대 팼다간 돼질 것 같아서 참은 거예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 끊어올 테니까 보상금 확실하게 준비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결국 제가 뺨을 대신 맞아주고 합의금 300만 원을 물어주는 것으로 아내의 사건을 조용히 끝냈습니다. 당신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신 거야? 그냥 땡겨서 마셨지. 아니, 연애할 땐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더니 왜 이렇게 된 거지? 앞으로 조심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그래. 다신 이전 같은 일 없게끔 조심 좀 해줘. 부탁이다.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듣고 술을 좀 멀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내가 화단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들의 부름에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내는 고성방가를 심하게 하며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더군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뭘 잘못했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하라고! 아내의 팔을 잡고 억지로 뜯어 말렸고 경찰관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주민들에게도 죄송하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다들 혀를 차며 해산했고 경찰관은 노상방뇨와 풍기문란 소란죄 등 벌금을 부과하고 떠났어요. 아내는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만 해서 제가 진짜로 화가 심하게 났습니다. 앞으로 술을 또 마신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죠. 아내는 한두 번 실수한 거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며 자기 잘못을 크게 여기지 않고 있더군요. 그래서인지 술에 취해서 여러 사고를 쳤습니다. 고성방가, 모르는 사람에게 손찌검, 노상방뇨, 하여튼 추접스러운 짓은 다 하고 다녔어요. 제가 말리고 말려도 말을 듣지 않으니 저도 지쳐버리는 바람에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장을 한 장 가지고 와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술버릇 못 고치는 사람하고 사느니 이혼이 낫겠어. 내가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자는 틈에 몰래 술 먹으러 가는 것도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렇게 마음대로 살 거면 이혼하고 혼자 살아. 여보,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미안해.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사과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니까 괜히 마음에 없는 소리 그만하고 헤어지자. 당신 진심이야? 여보, 미안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자, 이렇게 두 손을 싹싹 빌고 빌게. 다시는 술 마시지 않을게. 정말이야, 맹세해. 안 믿어. 어서 도장 찍고 헤어지자. 당신 짐도 내가 다 쌓아놨어. 옷방에 가서 캐리어 들고 나가. 뭐?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너무하다 생각하고 나가. 난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러자 아내는 오열하며 제발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매번 술을 먹고 사고치는 아내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확실하게 제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짐가방을 주고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질질 짜던 아내는 캐리어를 들고 나갔는데 처가로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내가 무릎을 꿇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 여기서 밤을 새운 거야? 당신 나왔구나. 지금 출근해? 여보, 나 용서해줘. 하룻밤 동안 반성 많이 했어. 여보, 당신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봤어. 원래 술고래에다가 사고도 많이 쳤다며? 나만 하나도 모르고 속았다고 하더라. 당신 친구들이 감싸주지 않을 정도면 매우 심각한 것 같으니 여기서 그만 끝내는 게 좋겠어. 안 돼. 나 손을 끊을게. 진짜야.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믿어줘. 여보, 그냥 헤어지자. 난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났어. 이혼 도장 찍으면 연락해.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통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 앞에 찾아왔고 부동산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저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빌더라고요. 한 달 동안 진심으로 사과하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사정을 하니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요. 당신 나랑 병원 가서 치료하자. 알코올 중독이니까 치료하자고.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당신 친구들한테 다 들었어. 물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여자라고. 당신 몸을 돌볼 생각을 해야지. 알았어. 치료 받을게. 그럼 나 다시 받아주는 거야? 그래. 술 끊겠다고 하니까 다시 잘 살아보자. 고마워, 여보. 나 진짜 술 안 마실게. 치료도 잘 받고 말이야. 그렇게 아내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저와 같이 가서 상담을 받았고 약도 꾸준히 잘 먹었어요. 그 결과 3개월 동안 한 번도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 걱정을 내려놨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1년 동안 아내는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며 저와 잘 지냈고 아이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집으로 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왜 우리 집에 찾아왔냐고 물었죠. 형사님들이 저희 집은 왜... 김미진 씨 여기 있죠? 얼마 전 도박장 탕진을 하던 중 도망간 도박꾼들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영장입니다. 네? 제 아내가 도박을 했다고요? 형사님, 그 동명이인 아닐까요? 제 아내는 도박이랑 거리가 멀어요. 도박이랑 거리가 멀다뇨? 도박판에서 가장 많은 돈을 딴 사람이 김미진 씨라고요. 꾼들에게 아주 유명한 여자란 말입니다. 저는 기가 차서 혀를 차고 있는데 곧 방에서 나온 아내가 순순히 형사들을 따라가더군요. 당신 진짜로 도박한 거야? 여보, 나 조사받고 올게.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떨어질 거야. 뭐? 당신 정말이구나. 화투 치는 법도 모른다더니 전혀 아니었어. 또 속았다고? 취미로 몇 게임 한 거야. 여보, 별거 아니니까 기다려줘. 아니, 도박하는 여자랑은 절대 같이 못 살아. 지금 형사님들 따라가서 처벌을 받든 아니든 다신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아내는 형사들에게 끌려나갔고 제가 잠들었던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이불이 들썩거려서 깨웠더니 아내가 침대 위로 올라오더군요. 뭐야? 당신 내가 들어오지 말랬지? 이젠 끝이라고 했잖아. 여보, 나 벌금형으로 끝났어.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상관없어. 내가 전체랑 왜 이혼했는지 말해주지 않았나? 난 도박하는 여자랑은 절대 같이 못 살아. 당장 나가!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잠시 일탈을 한 거야. 술을 끊으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서 취미로 화투 잡은 거라고. 손맛이 너무 좋아서. 그 짜릿함 때문에 바로 끊지 못한 거야. 손맛이 좋아? 참 대단하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니 당신 도박 중독에 제대로 걸렸네. 아무튼 난 도박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 안 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낸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바로 침대 밑으로 내려가더니 무릎을 꿇더군요. 또 무릎이냐? 그렇게 꿇으면 내가 또 봐줄 거라 생각했어? 여보, 난 절대로 용서 안 해. 이미 당신한테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신 화투 잡지 않을게. 이미 늦었어. 당신한테 신뢰를 잃은 게 한 번도 아니니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술도 나쁘지만 도박은 훨씬 나빠.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고. 난 도박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 우리 조용히 끝내자. 그러자 아내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야. 어릴 적 부모님한테 맞으면서 자랐어. 친구들한테는 왕따를 당했고. 내 친구 은미랑 현숙이한테 물어봐. 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말이야. 당신이 힘들게 성장했다고 도박을 해도 되는 건가? 이치도 맞지 않은 말로 들리네. 세상 모든 왕따들은 도박판으로 빠지는 거냐? 아니, 내 말은 그만큼 힘들고 결핍이 심한 상태여서 무언가에 쉽게 빠진다는 거야. 여보, 내가 술 끊는 거 알지? 나 도박도 끊을 수 있어. 그럼 다음엔 다른 사고 치겠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보. 제발 나 좀 믿어줘. 마지막 기회를 달란 말이야. 난 할 말 없어. 내 집에서 나가! 아내는 오열하며 사과하며 제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녔어요. 또 현관 앞에서 부동산 앞에 찾아와서 울고불며 매달렸죠. 저는 술 먹는 것보다 도박이 더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2달이 지났는데 아내가 아직도 이혼을 거부하며 빌더군요. 소송까지 했는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다시 소장을 써야 하는 상황까지 왔죠. 아내는 자기의 버릇을 꼭 고치겠다고, 아니 이미 고쳤으니 봐달라고 오열했습니다. 제가 매정하게 굴어도 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게 아내의 생각이었죠. 저는 긴 고민 끝에 아내를 고쳐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빠져나왔으니 도박 중독도 빠져나올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게 해주기로 하고 받아줬습니다. 병원에 몇 달 다니자 아내는 자신의 통장을 아예 저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로 도박 같은 거 안 해. 물론 술도 안 마실 거야. 통장 관리 당신이 해줘. 그리고 용돈 받으면서 지낼게. 당신 제대로 정신 차린 거야? 그래, 통장 나한테 맡겨. 둘이 같이 노력하면 분명히 끊을 수 있을 거야. 여보, 다시 날 받아줘서 고마워. 그래, 나도 고마워. 용기를 내서 중독을 끊으려고 한 거 정말 고마워. 제 아내는 이후 회사와 집밖에 몰랐어요.
저 역시 집돌이라서 일 끝나면 집에 바로 왔기 때문에 부부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진짜로 행복하기만 했네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발리에 그렇게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 아내를 위해 발리행 티켓과 숙소를 예약하고 짜잔 하면서 서프라이즈로 아내에게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우와, 우리 발리 가는 거야? 신난다. 신나지? 나도 그래. 우리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와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제대로 즐기다가 오자. 응,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인생 살맛이 난다. 저희는 며칠 뒤 발리에 도착해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모래사장에서 태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운 밤을 보냈죠. 새벽 시간에 목이 말라 잠시 깼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딜 갔나 하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숙소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로 들어오더군요. 당신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그냥 시원하게 바닷바람 좀 쐬고 왔어. 자기가 곤히 자길래 혼자 나갔다 왔어. 야, 아무리 그래도 혼잔 위험해. 딱 5분만 바람 쐬고 온 거야. 여보, 우리 어서 잠이나 자자. 내일도 빡세게 놀아야 하니까 쉬자고. 난 바로 쉬고 싶지 않은데.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여보, 나 너무 더워서 샤워 좀 할게. 어서 들어가서 먼저 자. 아이, 치사하게 이러기야? 그래, 알았어. 그럼 샤워하고 침대로 와. 딱 한 번 아내한테 삐졌지만 저희 여행은 정말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동산에 손님이 와서 집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손님을 모시고 해당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현관문을 쉽게 열었습니다. 고객님, 집주인은 회사에 갔으니까 편하게 구경하시죠. 네. 이야, 집 좋네요. 근데 저쪽이 안방인가요? 문이 닫혀 있는데? 맞습니다. 안방이 거기예요. 제가 문 열어드리죠. 그래서 방문을 연 순간 집주인이 침대에서 여자와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문을 닫으려는데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누군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여보? 당신이야? 엄마, 여보, 자기가 여긴 웬일이야? 이젠 하다하다 바람을 피우는 거야? 나 부동산 중개인이야. 집 내놓은 곳에 고객을 모셔왔다고. 부동산에 집 구경을 온 고객은 눈살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더군요. 이혼은 하되 거기서 그냥 넘어가면 억울할 것 같아 방 안에 있던 돼지 저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꽤 묵직한 게 한 대 맞으면 많이 아플 것 같아 아내의 면상에 집어 던졌어요. 다시 저금통을 집어들어 상간남 면상을 뭉개버렸죠. 그리곤 이불로 두 불륜을 덮어버리고 신나게 점프하며 밟아줬습니다. 이 정신병자 마누라야! 술 끊고 도박 끊더니 이젠 바람을 피우냐? 이번엔 또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래? 여보, 살려줘. 요즘 자꾸 욕구가 끌어올랐어. 이걸 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에너지를 쓰는 거야.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건 역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낫게 될 거야. 치료를 받든 안 받든 더는 나랑 상관없어. 술, 도박, 바람까지 3단 콤보 3아웃이야! 이 인간 쓰레기야! 아내와 상간남을 확실하게 밟아줬고 미운정까지 확실히 떼어버렸습니다. 벌거벗은 아내는 거실을 걸어 나가려는 제 앞으로 달려와 꿇어앉더군요. 또냐? 네 무릎과 바닥은 자석이라도 달린 거야? 그만 좀 꿇어! 이 한심한 여자야.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딱 한 번이었어. 오늘이 처음이라고.
그런 거짓말은 믿지도 않아. 그리고 처음이라 해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고. 미진아, 이제 진짜로 이혼이다. 완전 아웃이라고! 아내는 오열하며 두 손을 싹싹 빌었는데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어요.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하길래 경찰을 불러 쫓아냈습니다. 부동산 앞에 찾아왔을 때도 경찰을 불러서 치워버렸죠. 변호사를 찾아가 제가 눈으로 보고 남긴 더러운 아내와 상간남의 사진을 제출했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 아내는 하는 수 없이 법정에서 절 만나게 됐고 이혼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아, 드디어 해방이다. 내가 미쳤지. 너라는 여자를 3번이나 봐주다니. 이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 당신 너무해. 내가 그렇게까지 용서를 빌었는데 매정하게 이혼이라니? 그것도 소송으로 해서 위자료까지 받아 챙기냐? 내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이란 말 못 들었어? 이 3단 콤보 막장 여자야.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내 인생에서 완전하게 꺼져버려. 그래.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당신한테 남은 미련 다 버릴 거야. 나쁜 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어. 그렇게 최악의 최악인 두 번째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젠 여자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나서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부동산 고객 중 여자 혼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동료에게 일을 넘길 정도였답니다. 2번의 결혼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는 오래 갈 것 같았고 아마 다시는 사랑 같은 걸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절 좋아해주는 여자가 생겼어요. 한 번에 이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모친과 함께 살 집을 저에게 소개받고 매입했는데 제가 친절하고 멋있게 보였다며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일에만 신경 썼어요. 간호사인 그녀는 출퇴근할 때마다 제가 일하는 부동산에 커피를 여러 개 사와서 인사를 했고 저에게 추파를 계속 던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멋있으시네요. 아이, 고객님 그만하시죠. 민망합니다. 또 거절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차 있는 여자는 아닌데. 그럼 고객님을 좋아할 남자를 만나세요. 전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쪽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자라면 신물이 나서요. 누가 와서 꼬셔도 안 넘어갈 겁니다. 여자한테 심하게 당하기라도 하셨나? 여자한테 받은 상처는 다른 여자로 치유하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지만 말고 우리 데이트나 좀 합시다. 고객님, 그냥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여자는 멀쩡하고 예쁘고 직업도 좋고 집까지 잘 살았습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가 선택한 여자들은 항상 큰 문제가 있으니 쉽게 마음을 내어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절 좋아해주는 여자분과 모친이 함께 걸어오더군요. 모친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중개인 아저씨. 우리 딸이 좋다는데 왜 자꾸 거절하는 거요? 그게 제가요, 이혼을 2번이나 했어요. 저 같은 놈한테 따님이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이혼을 2번 하고 3번 하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 딸도 한번 다녀왔어요. 그래도 1번이잖아요, 어머님. 전 2번이나 실패했고 여자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참 비싸게 구네. 그러지 말고 데이트 한번 해봐요. 내 딸 괜찮은 애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마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면 실망하고 포기하실 겁니다. 전 데이트를 대충 하고 상대의 마음을 접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데이트를 하게 되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헤헤거리며 웃어버렸습니다. 한 번에 그녀에게 빠져버린 거죠. 저희들은 연애를 3개월 정도 했는데 진짜 운명의 여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전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듯 여자친구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긴 기간을 연애하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이 빨리 합치라고 부추겨서 좀 난감하긴 했지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제 여자친구도 저와 빨리 결혼해서 살림을 합치고 싶다며 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돼? 그냥 몸만 들어와도 되겠는걸?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면 새 집 마련해서 들어가야지. 게다가 여긴 내가 전처랑 살던 집이잖아. 뭐 어때? 난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쓰이지 않아. 내가 신경이 쓰여요. 자기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결정하자고. 아직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야? 난 오빠가 내 천생연분이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는데 너무 섭섭하다. 으이그, 자기가 나랑 재혼하고 얼마 못 가 실증 나거나 후회가 되면 어쩌려고 그래? 난 절대 그럴 일 없거든. 여자친구는 제 무엇에 반했는지 진심으로 빨리 재혼하길 바랬습니다. 그날 여자친구가 주말이고 하니 저희 집에서 잠을 자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쯤 눈을 뜨고 씻고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주말에 누구지?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 인터폰에 얼굴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6개월 전 이혼한 전처가 찾아왔더라고요. 인터폰을 들고 조용히 꺼지라고 말했더니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으니 곤란하다고 말했는데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경찰을 불러버릴까 하다가 더 소란해지는 걸 원치 않아 여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기야, 전처가 찾아왔어. 위자료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 왔나 봐. 정리가 다 됐는데 확인할 게 있다고 하네. 미안한데 집안에 잠깐 들여도 될까? 아, 전처가 왔다 이 말이지? 그래, 들여보내. 3단 콤보 쓰레기 여자 낯짝이나 구경해보자. 자기야, 이미 끝난 사이고 상종할 가치도 없는 여자니까 괜히 버럭하지 마. 알겠지? 여자친구에게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꼭 얼굴을 봐야겠다고 해서 거실에서 같이 전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처의 불룩한 배를 보고 물었어요. 당신 임신했네? 그때 바람난 놈이랑 애까지 가진 거야? 여보, 나 만삭이야. 바람 피웠던 놈은 임신하고 몇 달 지나고 피운 거라고. 무슨 말을 하러 온 거야? 나 뱃속의 아이, 당신 자식이야. 우리 발리에 여행 간 날 기억나? 우리 그때 진짜로 뜨거웠잖아. 닥쳐! 너 미쳤냐? 여보, 임신 주기를 따져보니까 발리 여행 날이었어. 바람 피운 놈이랑은 임신하고 12주 정도 지난 후에 만났단 말이야. 병원에서 써준 임신 날짜 봐봐. 여기 가져왔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던 전처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날짜가 대충 발리에 갔던 날 같더군요. 그럼 전처는 제 아이를 임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건데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임신한 것도 모르고 바람을 피웠던 거야? 당신 아메바야? 뇌가 없어? 나도 몰랐어. 단순히 살이 찌는 줄 알았지.
어떤 돌대가리가 12주 동안 임신한 걸 몰라? 여보, 나처럼 늦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거든? 그리고 난 당신과 이혼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생리를 안 하는 줄 알고 그냥 넘겼는데 그게 아니었어. 임신을 했더라고. 당신을 찾아올까 했지만 이미 끝난 사이고 바람 피운 애인이 우리 애기를 키워준다고 해서 같이 살기로 했어. 근데 그놈이 비겁하게 야반도주했어. 나랑 살던 집을 처분하고 말이야. 기가 막히네. 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재밌냐? 난 널 믿을 수 없어. 네 뱃속의 아이는 내 애기가 아니야. 서류 봤잖아. 초음파 사진도 보여줄까? 병원 가서 물어볼래? 닥쳐, 이 더러운 여자야. 여보, 그럼 우리 애기는 아빠 없이 키워야 해? 당신 나중에 죄책감 생기지 않겠어? 정말 환장하겠네. 전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 올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우씨, 목 같은 경우는 뭐야? 씨. 그 순간 조용하던 여자친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봐요, 나 오빠 애인인데 정말 당신이 오빠 애기를 임신한 거 맞아요? 그래요. 나 엄청 용기 내서 이혼한 남편 찾아온 거예요. 오빠, 우린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나 그만 갈게. 자기야! 결혼을 미루길 잘한 것 같아. 오빠 인생은 저 여자랑 살 팔자인가 봐. 나 그만 갈게. 자기야! 자기야! 결국 전처가 찾아와서 제 애를 임신했다고 하자 여자친구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제 인생은 꼬이고 꼬였고 절대로 풀리지 않으려나 봅니다. 만삭인 아내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오갈 데가 없다고 했지? 그럼 일단 원룸 구해줄게. 거기서 지내. 지금은 도저히 당신이랑 같이 지낼 수 없어. 그럼 받아주긴 한다는 거지? 좋아, 얼마든지 기다릴게. 내가 진짜 널 버리고 싶은데 임신한 아기가 내 아이라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러는 거야. 아무튼 일단 방 구해줄 테니까 거기서 지내. 응, 고마워 여보. 제 집에서 조금 떨어진 원룸을 잡아 전처를 혼자 지내게 했습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만 연락해. 고마워 여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나 아직 재결합은 결정 안 했어. 아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들이 합치면 되지. 난 얼마든지 기다릴 거야 여보.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갈 테니까 필요하면 불러. 전처를 원룸에 데려다 놓고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 전화를 받을 것 같지도 않았고 이미 끝난 것 같으니 꾹 참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자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아기가 나오려나 봐. 빨리 좀 와줘. 알았어, 당장 갈게. 조금만 기다려. 쏜살같이 뛰어나가 아내를 차에 태우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도로를 달려 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분만실로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저더러 같이 들어가서 아기 태어나는 걸 보고 탯줄로 잘라보라고 하더군요. 선택은 제 몫이라고 했는데 잠시 생각하다가 제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 싶어서 옷을 갈아입고 분만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전처가 비명을 지르며 힘들어했고 아이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은 축하의 말을 꺼내지 못하고 놀란 얼굴로 저와 아내를 번갈아가며 보더군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저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애기를 임신했다더니 호녀라가 태어났니? 야, 김미진, 내가 미국인이야? 뭐야? 이럴 리가 없는데.
여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됐지. 너 발리에 갔을 때 새벽에 혼자 나갔다 들어온 게 방금 떠올랐어. 너 그때도 발정난 상태였구나. 외국 남자랑 놀아놨던 거지? 전처는 할 말이 없는지 억지로 눈물을 짜내더군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발리에서 그러니까 억지로 눈물 짜지 마, 이 쓰레기야! 3단 콤보에 이어서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의 애기를 가져놓고 내 애라고 찾아와? 진짜 분리수거 안 되는 최악의 쓰레기네. 야, 오늘부로 다시 날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원룸 바로 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집도 잘도 없고 돈도 한 푼 없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다시 날 찾아오면 진짜 내 손에 작살 날 줄 알아. 여보, 가지 마. 우리 애기 그냥 같이 키워주면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답하지 않고 분만실에서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더니 산부인과 대기실에 제 여자친구가 앉아있더군요. 자기야, 여긴 무슨 일로... 오빠 전처가 낳은 자식이 친자인지 아닌지 검사해보라는 말을 하러 온 거야. 내가 오빠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여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고마워. 유전자 검사는 아기가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해야 하나? 아니, 할 필요 없어. 검사할 필요도 없이 내 아이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미국 호녀라가 태어났거든. 뭐? 호녀라? 진짜 정신 나간 여자네. 애 아빠가 누군지 확신도 없으면서 오빠를 찾아온 거야? 그렇지. 자기야, 상황이 이렇게 돼서가 아니라 난 아직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날 용서해주고 받아줄래? 그러려고 여길 찾아온 거 아니야. 내가 그 여자 집 근처를 맴돌다가 오늘 애 낳으러 차 타러 가는 거 보고 따라온 거라고. 그래. 고맙다. 고마워, 자기야. 그럼 우리 나갈까? 이젠 내 발목 잡힐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렇게 전처의 혼혈 아기가 태어나며 깨끗하게 정리가 돼 제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하면서 말이죠. 새로운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는데 저희 부부는 재혼한 지 2달 만에 아이가 임신됐어요. 좋지 않던 과거가 지나가니 이렇게 겹경사가 연이어 터지네요. 10달 뒤 아들이 태어나자 저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살림을 제가 다 하려고 했고 저녁 이후로는 제가 아들을 돌봤답니다. 이듬해 사랑받고 자란 아들의 돌잔치를 호텔에서 했는데 돌잡이로 연필을 잡았어요. 자기야, 우리 아들이 연필을 잡았어. 앞으로 박사님이 되려나 봐. 오빠, 난 우리 아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다 좋아. 공부를 억지로 시키진 말자. 그야 당연하지. 그래도 연필을 잡았으니 속 썩이는 일은 없겠네. 아닌가? 그래, 뭐 우리 아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돌잔치를 마친 뒤 옷을 갈아입고 호텔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호텔 안에서 무슨 소란인지 경찰차가 여러 대 왔고 로비에서는 쇠고랑을 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경찰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 호텔에서 도박을 하다가 걸렸더라고요. 요즘 도박꾼들은 호텔에서도 도박하는구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렸는데 곧 끌려 나온 도박꾼 중에 제가 아는 얼굴이 2명이나 보였어요. 한 명은 도박으로 인해 이혼한 첫 번째 마누라고
두 번째는 3단, 아니 4단 콤보로 제 속을 뒤집었던 두 번째 마누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도박장에서 만나 친해졌는지 쇠고랑을 찬 채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경악하고 개거품을 물더군요. 둘이 동시에 절 불렀습니다. 여보! 뭐야? 미진이 저 남자한테 여보라고 한 거야? 언니야말로 내 전 남편을 알아? 내 전 남편이야. 뭐? 그러면 언니가 첫 번째고 내가 두 번째? 저는 깔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이 아주 꼴 좋네. 어이 첫 번째 마누라, 당신은 보아하니 임신 중 같은데 그 몸으로 도박하러 온 거야? 그래. 태교에 화투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게임 좀 했다. 미친. 살다 도박으로 태교하는 여자는 당신 하나겠다. 어이 두 번째 마누라, 당신한테 술 냄새가 풀풀 나네. 도박하면서 한잔 하셨나봐. 그래. 네 놈이 날 버려서 다시 술 마시기 시작했다. 도박도 네가 날 버려서 충격이 심해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두 여자 모두 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 도박을 태교로 한다는 여자나 4단 콤보로 이혼당하고 저 때문에 상처가 심해 도박과 술을 다시 시작한 여자나 둘 다 개또라이였는데 제가 어쩌다 이런 여자들과 결혼 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니 아들을 안고 있던 저는 발렛 해주시는 분이 차를 1층으로 올려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두 전처가 제 아내를 죽일 듯이 꼬라보더군요. 저 남자 원래 내 남편이었어. 내가 버린 놈 주워다 사니까 좋냐? 내가 혼혈아만 낳지 않았어도 네가 입고 있는 옷은 내 것이었을 거야.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니 두 번째 마누라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 혼혈아 얘기는 어쩌고 여기서 도박을 하고 있냐? 버렸다. 나 기초수급자로 분류되면서 보육원에 보내버렸다. 하, 진짜 쓰레기네. 3단 4단 콤보가 아닌 5단 콤보네. 지 자식까지 버리는 여자라니. 정말 상또라이야. 첫 번째 전처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두 번째 마누라는 진짜 지옥에 가서 천년은 불타도 싼 여자였어요. 정말 최악의 인간이라는 생각이 수백 번이 들었습니다. 두 전처는 저희 부부가 애까지 낳고 돌잔치도 하고 잘 사는 걸 보니 배가 아팠는지 괜히 막말을 꺼냈습니다. 야, 네 남편 간수 잘해라. 저놈도 정상은 아니라고. 우리랑 같이 살았던 걸 생각해봐. 사람은 다 끼리끼리 사는 거라고. 그 말에 발끈한 아내는 씩 웃더니 두 전처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한 손에 하나씩 잡았습니다. 내 남편이 너희 같은 것들이랑 결혼한 건 속아서야. 이런 밑바닥 인성인 걸 몰라서 한 거라고. 웃기시네. 사람은 끼리끼리야. 저놈도 분명히 숨기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닥치지 못해? 니들 감옥 가기 전에 내 손에 대줘봐. 아내가 두 전처의 뺨따기를 찰싹거리며 아주 찰지게 때려주자 형사들이 급히 말렸습니다. 맞아도 싼 인간들이 맞긴 하나 보는 눈이 많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말렸죠. 그리고 두 전처는 승합차에 올라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됐고 도박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네요. 그렇게 악연인 두 전처는 다시는 볼 일이 없게 됐습니다. 저는 세 번째 아내와 아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하니 아내와 아들과 함께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의 결혼을 하신 분이 많진 않으실 텐데 제 사연으로 많은 흥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게 맞는 말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술도 싫어하고 도박도 싫어하고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절대 하지 않을 남자입니다.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속 이야기를 꺼내면 묵묵히 잘 들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로 가슴에 상처를 하나 더 주시지 말아주셨으면 해서 마무리하기 전 부탁의 말을 적어봤습니다. 그럼 제 재미난 막장 복수 천벌의 사연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